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을 말한다. 선지적 노트기 시작! 전지적 노트기 시작! 오늘은 아이고 이걸 안 갖다 놨네. 네, 전지적 농트기 시작. 농트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 하고 있고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민 권리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비학 캄페시나 국제조정위원이신 김정열 위원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정열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의 진주 정책보좌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노하우가 늘었어.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는 핫하고 친절한 선지적 노트기 시작! 자, 지난 시간에 진짜 한참 열이 이제 막 뜨거워지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탁 잘랐어요. 이제 우리 식량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왜 유엔의 농민권리선언 얘기를 하다가 식량 자급률 얘기를 갑자기 하는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유엔의 농민권리선언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각 국가마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먹거리에 대한 맞습니다.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권리가 지켜지고 잘 맞습니다.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인 맞습니다. 건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생각보다 참 많이 낮죠. 어떻게 많이 낮죠. 많이 낮죠. 우리 국민들이 사실 잘 의식을 못 하시죠. 뭐 내 밥상 내가 차리니까 국가의 식량 자급률이 얼마인지 뭐 곡물 자급률이 얼마인지 사실은 뭐 의식은 안 하시겠지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식량 안보라는 거, 국가 차원에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전 국민한테 보장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의 어떤 위험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서 외국에서 식량을 사는 것이 돈이 있어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의식을 이제는 저는 국민들은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 국내에서 우리가 식량 작업률을 높이고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산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글쎄요, 그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죠. 구현을 하고 가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2008년이었던가요? 필리핀에서, 원래 필리핀이 쌀을 수출하던 나라였잖아요. 제한적으로 이렇게 급식표를 나눠주고 그 표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쌀을 못 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죠? 네, 저도 뭐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필리핀은 가장 대표적으로 쌀 생산, 거기 뭐 연구소도 있잖아요. 위장 연구소도 필리핀에서 만들었고 굉장히 유명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식량에 대해서 충분히, 특히 쌀의 생산이나 쌀 생산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연구가 아주 탄탄하게 있었던 그런 국가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소작농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고, 이미 이제 쌀 농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쇠퇴해서 그렇게 풍부한 먹거리나 쌀이 있었던 그런 필리핀이 지금은 굉장히 가난하고요. 저도 이제 필리핀 현지 조사를 많이 다녔는데, 못 먹고 굉장히 가난하고 이런 분들이 다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야, 그러니까 쌀 수출 국가, 쌀이 남아서 수출하던 나라들도 어느 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지를 황폐하게 버려두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작물만 집중해서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곡물이 떨어져서 먹거리를 수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돈이 없어서 제대로 사 먹을 수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뭐 남의 이야기일 수 없는 선지적 노트기 시작! 그래서 이 농민권리 선언이 이제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농민이 누구지? 텃밭 키우는 사람도 농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이를 심었어, 고추를 심었어, 나도 농민이야, 뭐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농민, 유엔 같은 곳에서는 농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이 유엔 농민 권리 선언을 이제 인권 이사회에서 논의를 할 때 농민이 누구냐, 그리고 농민이라는 용어를 어떤 용어를 쓸 건가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국은 이제 농부 하면 파머라고 쓰죠. 그렇죠. 예, 파머라고 쓰는데, 여기 우리 농민 권리 선언에서는 페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페전트를 쓸 거냐 파머를 쓸 거냐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결국은 여기서의 영어로는 페전트를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농민을
어떻게 보느냐의 그런 어떤 관점이었고, 한국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죠. 뭐 농부라 그러기도 하고 농업 경영인이라 하기도 하고 뭐 농민이라고. 예, 일정한 크기의 농지를 그쵸.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을 뭐 그쵸. 농민이라고 한다라는 그쵸. 식의 이제 규정들이 한국은 좀 몇군데 그렇죠. 있죠. 우리가 흔히 줄여서 농민 권리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일하는 다양한 어떤 사람들, 어민들, 또 산림하는 사람들,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들, 심지어 땅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계절 이주 노동자까지도 농민으로 규정을 합니다. 농업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권리를 이게 보호하는 것으로 하죠. 그래서 저도 이거는 진주 위원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세계 인권법의 측면에서도 이 농민 권리 선언이 굉장히 진보한 어떤 권리 선언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그때 한번 해주셨어요. 네네. 이 국제 인권 영역이잖아요. 농민 권리 선언이라는 거는 국제 인권 규범에 해당하는 거고, 국제 인권에서 보면은 저희가 뭐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보편적인 형태를 가지고는 있지만, 권리라는 조항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여성, 어떠한 아동, 어떠한 농민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이 집단층 안에서도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업으로 해가지고 농사 먹거리 이쪽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농민 권리에서 말하는 이 농민이라는 거는 정말 권리가 계속해서 침해되어 온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지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계속 못 짓게 충분히 우리가 참여를 해서 우리의 의사대로, 그리고 이 자연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못 지키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권리가 농민 권리 선언 안에 있는 이 농민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촌이나 어촌에 와서 이주해서 농업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농촌의 농번기 때 와서 일손을 돕는 이주 노동자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전에 숙소 문제랄지, 예, 또 여러 가지 인권, 환경 문제들이 제기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면에서 유엔이 규정한 농민의 정의, 이게 좀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 모르실걸요? 선진적 노트기 시작! 또 농민도 그 안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여성과 남성, 농민들, 또 농촌에서의 여러 가지 지위나 활동 내용들의 좀 편견? 그래서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 농민 권리 선언은 여성 농민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4조는 여성 농민의 권리 부분을 단독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 농민이 지금까지의 차별과 억압을 받아왔다, 농촌 내에서도. 그리고 여성 농민이 자신의 어떤 의사라든지 또 발전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했다, 폭력으로부터 노출돼 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권리들을 여기 4조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성 농민으로서, 저도 한 사람 여성 농민으로서 이 농민 권리 선언이 여성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규범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딱 보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가족농 막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농사 짓는데 무슨 차별이 어딨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세계 국가에 그 현장 조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이제 거짓말 좀 보태자면은 여성분들이 정말 일을 많이 하세요. 농사도 굉장히 많이 지으시고 다른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도 다 지고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정작 예를 들어서 아무리 조그만 땅이라도, 그 농지라도 그 땅은 누구 이름으로 돼 있냐? 다 남편이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여성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아, 그럼 농사를 이렇게 더 해야겠다. 투자를 위해서 뭔가를 살 때 혹은 신용을 대출할 때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하기가 아주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여성 농민들도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가장 중심으로 되어 있고, 농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뭐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공동자산으로 하기 시작한 지가 도시 지역에서도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13조에도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13조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을 권리가 네,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16조에 보면 국가는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농민들에게 이렇게 보상을 잘 해야 된다. 뭐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유엔 농민권리 선언이란 게 결국
국가가 해야 되는 책무나 의무를 좀 많이 규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에서 이 유행관리선언 어쨌거나 좀 강제할 수는 없지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따르라고 좀 어떻게 좀 압박을 해야 돼요, 이거? 강제해야죠. 강제해야 됩니까? 네. 선진적 노트기 시작! 저희가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헌법 보시잖아요. 국가의 의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가가 국가를 만들어서 그럼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의무가 있느냐를 서술해 놓은 게 바로 그것이고, 그러면 어떤 권리가, 국민들은 어떤 권리가 있느냐,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유엔에서 이야기되는 농민권리 선언을 포함해서 모든 권리 내용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의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이행해야 될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국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모든 권리에 대한 부분은 국가의 의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국가에게 집을 주자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이걸 잘 해야 국민들이 행복해지니까 맞습니다. 국가는 응당해야 될 일이다. 맞습니다. 잘했다? 잘했습니다. 네. 농민권리 선언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핫하고 친절한 선진적 노트기 시작! 저는 딱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10조예요, 10조. 맞습니다. 10조에 보니까 참정해야 할 권리, 참여권. 네네. 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참여권이 사실 대한민국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먼 권리 아닌가 싶어요. 농민권리선언 공부를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알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특히 제일 이제 답답한 것이 이 농업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농업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왜 농민들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가? 말씀하셨듯이 이 10조에서는 분명히 농민의 참여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1항, 2항으로 이제 10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 토지, 그리고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나 또 대표, 단체를 통해서 대표자가 반드시 참여할 그런 어떤 권리를 농민에게 주어야 한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그 당사자의 입장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인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뭐 농촌에서의 어떤 토지의 이용에 관한 뭐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농민의 목소리를 보장하지 않는지 정말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니, 두 분 아주 좋아요. 뭐, 안 시켜도 막 이렇게 알아서 얘기가 계속되니까. 이런 거 모르실걸요? 선진적 노트기 시작!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항상 있어요. 저희가 다른 권리도 그렇지만 참여권을 보장할 때 모든 있는 정보를 다 제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참여를 한다는 그냥 내가 어디 회의 가서 앉아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어떤 정책이나 제도나 법이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 논의에 참여를 하고 그 논의를 쭉 하면서 결정할 때까지 이렇게 참여한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쭉 하나의 과정을, 정보가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하세요. 정보가 적으면 참여를 하는데도 제한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정보를, 충분한 정보를 다 제공하고 공유를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참여하고 결정까지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꼭 농업뿐만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의 아직 정부의 시스템이라는 게 국민들보다는 그래도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행정 관료들이 더 잘 알고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에 대한 것만큼은 농업인만큼 많이 아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적용을 받는 분들이 싫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현실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좀 농민 입장에서는 정말 현실을 모르고 농촌 현장을 모르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다른 대다수의 농어민이 아닌 국민들을 위해서 농어민의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뭐 자동차나 반도체를 많이 팔기 위해서 농산물은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그쵸. 이런 식의 지금 정책이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뭐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오랫동안 농업은, 농민은, 농촌은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도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바탕이 되어준 거죠. 못 먹으면은 사실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노동의 가장 그 원천이 되는 거는
먹고 거기서 힘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먹거리를 보장하는 건데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정한 가격, 저렴한 가격에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 되어 왔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농업이라는 분야가 희생양이 되어 온 거죠. 근데 여기에서 농업이라는 분야가 전체 산업과 전 국민을 위해서는 희생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농민들과 농촌이 보장이 된 상태에서 이 보장을 도시민들과 다른 전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희생의 의미인 거지. 여기에서 다른 산업은 발전시키고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잘 살고 농업은 희생되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못 살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국민은 동일하게 이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 농업이 먹거리가 전 국민을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거를 보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희생한다는 말은 생존권까지 위협받아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이런 농민들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건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함께 지지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좀 마무리 삼아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제한된 게 네. 아쉽습니다. 농민권리선언 포럼이 이제 농특에서 만들어져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위원을 맡고 계신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위원회를 운영하시고 포럼을 운영하실 건지 또 어떤 성과를 거두고 싶으신지 두 분 각자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식적인 이런 어떤 영상으로 농민 권리 선언이 다뤄지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농민 권리 선언이 많이 알려지기를, 이런 선언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알리는 것. 우리 농민의 권리를 이렇게 유엔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의 그냥 휴지 조각이니까 농민들한테 이것이 우리의 선언으로 국제적으로 채택돼 있다라는 것을 일단 농민들한테 알리고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 또 이렇게 좀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이 문제들이 국내의 법 제도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농민권리 선언을 국내 법 제도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 한국 농민의 어려움, 한국 농촌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를 조금 정책적으로 또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어떤 연구 영역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분야는 농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조금 현실감 있게 못 받아들이시는 좀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요즘 농민들 잘 사는 거 아니야? 요즘 농민들 뭐 외제차 타고 뭐 잘 살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또 대다수의 농촌 현장 또 농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장 게 좀 포럼이라 그래가지고 농민 권리들이 침해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농민들과 이렇게 포럼을 진행하는 것, 예, 현재 원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네. 진주 위원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위원장님을 잘 서포트하면서 저는 정말 한번 농민 권리 선언을 한 번만 그냥 읽어보시면요. 지금 위기의 시대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위기의 국면을 돌파하고 우리 사회가 그다음에 전 세계가 다시 잘 살 수 있는 정책이 됐던 어떤 뭐 운동이 됐던 혹은 제도가 됐던 이런 방향을 잡아야 될까? 이 내용이 사실은 농민권리 선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제도를 만드시는 분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삶을 사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농민권리 선언을 읽으면 그래, 지금의 위기는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고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저는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제가 위원장님을 지원하면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는 한쪽 날개로 날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전거도 바퀴가 2개 있어야지 달릴 수 있죠. 세상에는 생산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습니다. 농민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유엔의 선언은 단순히 농민들 또 농업민들만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고 함께 가고자 하는 2날개를 가진 새, 그리고 2바퀴를 가진 자전거처럼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인터넷 등을 검색하셔서 농민권리 선언을 좀 알아보시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권리를 왜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갖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농특위에서도 농민권리선언에 관련된 내용들이 국가 정책으로 위반되고 관련 법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포럼과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농특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민권리선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길게 나눠봤는데요. 두 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전지적 농특위 시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농실에 볼 수 있는 농특위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